9. 어스름. 새벽 어스름 속을 걸어본 적 있니?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연약한 것인지 실감하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딛는 새벽. 모든 사물의 몸에서 파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와 방금 잠이 씻긴 두 눈 속으로 기적처럼 스며들어오는 새벽. 키리에크 거리 끝의 아파트 2층에 우리가 살았던 시절, 새벽이면 늘 그렇게 혼자 골목을 걷곤 했어. 공기에서 푸른 기운이 가실 때쯤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과 넌 아직 잠들어 있었지. 바깥보다 어두운 실내를 밝히려고 나는 갓등을 켜고 깨끗한 허기를 느끼며 냉장고를 뒤졌어. 몇 알의 호두를 꺼내 우물거리며 뒷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내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 이제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되었어. 충분히 밝은 시간, 밝은 장소에서만 뜻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만 상상할 뿐이야. 동틀 무렵 지금 새든 집을 나서서 차량도 행인도 드문 어둑한 거리를 통과해 오래전 우리가 살았던 수유리 집에 다다를 때까지 걷고 또 걷는 내 몸을. 수유리의 우리 집 기억하니? 방이 4개나 되는 당시로서는 꽤 넓은 편이었지만 외풍이 심해 겨울을 나기 힘든 빌라였지. 동향이라 더 춥다고 어머니는 불평하시곤 했지만 난 그게 좋았어. 새벽에 깨어서 거실로 나오면 모든 가구들이 푸른 헝겊에 쌓여 있는 것 같았지. 파르스름한 실들이 쉴 새 없이 뽑아져 나와 싸늘한 공기를 그득 채우는 것 같은 광경을 내복 바람으로 넋없이 바라보며 서 있곤 했어. 마치 황홀한 환각 같던 그 광경이 약한 시력 때문이었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지. 삐비라고 이름 붙였던 우리 병아리 기억나니? 교문 앞에서 종이봉지에 담아 팔던 그 따뜻한 녀석을 내가 사들고 왔을 때 아직 학교에 안 들어간 너는 좋아서 얼굴이 새빨개졌지. 녀석을 키워도 된다는 허락을 어머니께 받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떼쟁이인 너 덕분이었어. 하지만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우린 나무젓가락 한 짝을 분질러서 교차되는 부분을 무명실로 친친 감아서 십자가를 만들었지. 그때까지 우리 선산 묘지의 상석과 비석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서양 동화책들의 사파에서 본 대로 흉내를 냈던 거지. 빌라 공용 화단의 흙은 단단하게 얼어 있었어. 밤새 울어서 눈이 부은 너는 언 땅을 손가락으로 파다 말고 손이 시리다고 했어. 내가 움켜쥔 손가락은 흙을 이기지 못해 이미 휘어 있었고 하얀 가재 수건에 쌓인 삐비는 여전히 고요했어. 실은 그곳을 찾아가 보았어. 이곳으로 돌아와 맞은 첫 겨울에. 빌라는 할 리가 없더구나. 대신 2층을 더 올린 신축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 화단이 있던 자리에는 주차 공간을 표시하는 흰 선이 그어졌고 승용차 2대와 승합차 소형 트럭이 나란히 주차돼 있었어. 앞유리와 사이드 미러에 잔뜩 성에가 낀 그 차를 보다가 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흰 김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생각했던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 그 작은 뼈들은.
라나, 네가 보내준 편지와 CD 잘 받아보았어. 받은 날 밤 바로 답장을 썼는데 쓰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다시 쓴다. 어째서인지 요즘은 어떤 글이든 쓰다 보면 금세 생기 없는 식상한 내용이 되어버리는구나. 어쨌거나 네가 편지에서 걱정한 것과는 반대로 난 잘 지내고 있어. 믿을 만한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제때 음식을 만들어 먹는단다. 아침이면 30분쯤 맨손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꽤 오랫동안 골목 산책을 하곤 해. 사실 건강이 걱정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너야. 너는 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지 않니? 무엇에든 몰두하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몰아붙여서 결국엔 병을 얻고 마는 사람이지 않니? 계집애 같은 오빠와 사내애 같은 여동생, 친척들은 늘 우리를 그렇게 비교했지. 넌 그런 말을 듣기보다 싫어했지. 나처럼 서랍을 정리하라는 말, 나처럼 책가방을 미리 챙겨두라는 말, 나처럼 글씨를 반듯하게 쓰라는 말, 나처럼 공손하게 어른의 얼굴을 올려다 보라는 말.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너는 엄마에게 소리 지르곤 했지. 그만 좀 해요. 열이 나서 못 살겠어. 냉장고에라도 뛰어들고 싶을 지경이라고. 요즘도 그러니라나? 냉장고에 뛰어들고 싶도록 화나는 일이 있니? 연습이 바쁘다고 학창시절처럼 아침 저녁으로 미술리만 먹는 거 아니니? 마음이 잘 맞지 않는다던 단장하고는 조금 좋아졌니? 어머니와는 그때 이로 통화해봤니? 무릎은 어떠시니? 혼자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니? 어머니와 네가 힘을 합해 걱정하는 아카데미 일은 언제나 그렇듯 아직도 별탈 없단다. 내가 무일푼이 될까봐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아무에게도 말 안 할까봐 어머님 노심초사하시지. 얼마 전에 라틴어 초급반이 하나 더 개설되었다고 이제 일주일에 4번 강의한다고 어머니께 전해주겠니? 반이 많아졌다 해도 학생 수는 적어서 전혀 힘들지 않고 나이가 들 만큼 들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 수업하는 게 재미있다고. 여기 돌아와서 처음 2, 3년간은 동양 고전들을 간간히 찾아 읽었는데 모르는 부분을 묻는 동안 격이 없이 친해진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고 보니 그 학생들과 연락한 지 한참 되었구나. 고백하자면 학생들을 지켜보다 보면 문득 부러워질 때가 있어. 우리처럼 인생과 언어와 문화가 두 동강 나본 적 없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을 어떤 확고함 같은 것이. 라나, 실은 이 즈음 특이한 학생이 눈에 띄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 적은 수의 학생들과 수업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각자의 관심사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텍스트에도 관심이 없었어. 히랍 철학에도 문학 작품에도 간혹 인용되는 신약 성경에도. 그렇다고 태만한 건 아니고 오히려 출석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언어 자체의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까? 문법과 특수한 표현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그보다 특이한 점은 그 사람이 결코 말을 하지도 웃지도 않는다는 거야. 수업 시간에 지명하면 대답하지 않고 휴식 시간에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저 수줍어하는 성격의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걸 깨닫자 이상한 생각이 들더구나. 한 번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막 교실로 들어오는데 한 학생이 웃으며 나에게 말했어. 그 여자가 히라보로 시를 썼다고. 나는 호기심이 생겨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여자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올려다 보더니 일어서서 강의실을 나가버렸어. 소리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퍼뜩 든 건 그때였어. 여태 입술을 읽어 간신히 강의를 따라왔던 거라고. 그래서 어떤 농담과 질문들에도 반응할 수 없었던 거라고. 나는 서둘러 복도로 뛰어나갔어. 캄캄한 비상 계단으로 막 내려가려는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았어. 그 사람이 천장의 환한 조명을 벗어나는 순간 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니까. 나는 말과 수화로 동시에 미안하다고 말했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냐고, 모르고 있었다고, 불편하게 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그게 독일어 수화라는 사실을, 당연히 한국어 수화와는 다를 거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은 물끄러미 나를 건너다 보았어. 그때 내가 느낀 이상한 절망을 너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저 그 여자의 침묵에는 두려운 데가 어딘가 지독한 데가 있었어. 오래전 죽은 삐비의 몸을 하얀 가재 수건에 싸려고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얼어붙은 숟가락으로 파낸 작은 구덩이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느꼈던 정적 같은. 상상할 수 있겠니?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침묵을 본 건 처음이었어. 라나, 일전에 보내준 편지와 CD 잘 받아보았어. 답장이 늦었지? 요즘은 글이 잘 써지지 않아. 특별히 걱정한 일은 아니야. 어머니가 늘 소원했던 대로 책 읽는 시간을 줄였거든. 한가하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밝은 거리를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펜을 쥐고 어떤 짧은 글이든 마무리하는 일이 어느 사이 서먹서먹해진 건지도 모르겠어. 대신 네 CD는 거의 매일 듣는단다. 화음 속의 소프라노 파트에 귀 기울이는 한순간 네 목소리구나 느낄 때가 있어. 거기는 지금 저녁 어스름이겠구나. 아직 사위는 환하고 상점들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겠구나. 행인들은 부산이 그 앞을 지나쳐 걷고 있겠구나. 트램 정류장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모여 있고 전철을 타려는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노숙자들을 지나쳐 계단을 밟아 내려가겠구나. 이곳은 지금 밤이야. 창문을 열어놓고 볼륨을 줄여 네 CD를 들으면서 이따금 따라 흥얼거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이곳의 여름밤을 기억하니 한낮의 무더위를 보상하는 듯 서늘하게 젖은 공기, 흥건히 엎질러진 어둠, 풀 냄새, 활력수들의 수액 냄새가 진하게 번져 있는 골목, 새벽까지 들리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 뒷산과 이어지는 캄캄한 잡풀 숲 속에서 밤새 우는 풀벌레들, 그 속으로 네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지금쯤은 고백해도 괜찮을까? 네가 연습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나는 투덜거리곤 했지만 너는 다혈질의 성격대로 오랜 시간 훈련받은 성량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밀어붙이곤 했지만
아마 넌 짐작 못했을 거야. 서울보다 추웠던 프랑크푸르트에서 맞은 독일의 첫 겨울, 낯선 교실과 언어와 사람들에게 지쳐 돌아온 내가 아파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네 노래를 들으며 벽에 기대 앉아 있곤 했다는 걸. 그 목소리가 어떻게 내 얼굴을 만져 주었는지. 집세가 싼 마인츠로 옮겨간 이듬해 겨울, 사춘기에 막 접어든 네가 나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아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점을 연 어머니가 늦도록 집을 비운 사이 텅 빈 식탁 앞에서 지독히 맛없는 미술리를 나눠 먹던 저녁에 고개를 수그린 채 너는 중얼거렸어. 형편없는 악기인 네 육체와 이제 곧 불러야 할 노래 사이의 정적이 벼랑처럼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빨갛게 언 손이 시리다고 말하는 6살 여자아이의 얼굴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졌다는 듯 너는 나를 우두머니 건너다 보았지. 그때 생각했어. 네 목소리론 네 얼굴을 만져줄 수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무엇이 너를 만져줄까? 아마 나는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 너도 나에게 그런 절망을 느꼈니? 내가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너는 공연 리허설을 하루 앞두고 밤기차로 달려왔지. 한쪽 코트 깃은 어깨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찬 공기에 성대를 상하지 않으려고 흰색과 연두색, 연노란색 스카프를 연신처럼 겹겹이 감고서 오빠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너는 말했지. 나는 오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생각해. 혈육이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얼마나 이상한 방식으로 서글픈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연하고 부서지기 쉬웠을 때, 지구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옮겨 다닐 때 우리는 한 바구니에 담긴 2개의 달걀, 같은 흙반죽에서 나온 2개의 도자기 공 같았지. 네 찌뿌린 얼굴, 우는 얼굴, 깔깔 웃는 얼굴 속에서 내 유년은 금이 가고 부서지며 가까스로 무사히 모아 붙여지며 흘러갔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을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웃을 때가 있어. 끝없이 별명을 지어 부르며 서로를 놀리던 일, 너를 업고 가며 노래하듯 주고받았던 말들. 어디까지 왔나? 정류장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나? 당당 멀었다. 내가 너보다 강해서 너를 돌볼 수 있었던 짧은 시간. 골판지 상자로 만든 BV 집에 네가 끝없이 알록달록한 생종이를 오려 붙이던 모습. 저녁부터 새벽까지 삐삐 울며 죽어가던 삐비를 녀석을 지켜보다 밤새 울다 기진한 너를 번갈아 노려본 뒤 파자마 차림의 아버지가 버럭 소리 지르던 일. 당장 내다버리지 못해? 엉엉 울며 너는 작은 주먹으로 아버지의 배를 때렸지. 이빨로 그의 허벅지를 물었지. 라나, 가끔 아버지 생각을 할 때가 있니? 그는 너를 사랑했으니까. 자주 네 손을 잡고 동물원과 놀이공원과 카페 같은 곳들을 다니곤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기억들이 너에게는 많이 남아있니?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 우리를 비교하던 숱한 타인들처럼 어머니에게 말하곤 했지. 계집애 같이 온순하고 공부밖에 모르는 꽉 막힌 아들이라고. 활달하고
솔직한 너 같은 아들, 진짜 사내로 자라날 수 있는 아들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그가 정말 싫어한 것은 내 기질이 아니라 눈이었다는 걸. 그는 나와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 어쩌다 눈길이 마주치면 천천히 침착하게 피했지. 냉정한 사람, 빠른 속력으로 조직의 사다리를 밟아올라 젊은 나이에 간부가 된 사람, 독일 지사의 책임자로 발령받은 지 1년 만에 스스로 사직서를 낸 사람, 누구에게도 거처를 알리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 사람, 6개월 만에 불쑥 돌아왔을 때 그는 곧 안과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이 실패하고 우리와 함께 마인츠로 옮겨간 뒤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파트 구석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지. 너에게는 그가 말해주었니? 그 반년 동안 그가 어디 숨어 있었는지, 어떤 도시의 어스름 속에서 나처럼 기다리다 돌아왔는지, 어떤 연민도 흔적뿐인 애정도 없이 그에게 묻고 싶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이 어스름이 정말 완전한 밤으로 이어지는지. 그가 아직 살아 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물었다면 그 냉정한 사람은 나를 비웃었을까?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안경을 벗은 잘생긴 눈썹 아래 열린 텅 빈 눈으로 말없이 내 쪽을 바라보았을까? 보고 싶은 나나, 고집불통, 기차화통 나나, 내가 눈이 완전히 먼다 해도 지혜를 얻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너는 알지. 마음의 눈 따위가 결코 떠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혼란스러운 수많은 기억들, 예민한 감정들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거라는 걸. 타고난 어리석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면서 다만 끈질기게. 이제 네 CD는 다 돌아갔고 밤은 아까보다 더 깊어졌어. 네 목소리가 정적 속에 스며들어서 이 정적이 어쩐지 따스하게 느껴진다. 동이 트려면 3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겠지. 그때까지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겠지. 이제 스탠드를 끄면 어둠이 찾아오겠지. 눈을 감는 것과 뜨는 것이 거의 다르지 않은 먹보다 진한 내 눈의 밤이. 하지만 믿을 수 있겠니? 매일 밤 내가 절망하지 않은 채 불을 끈다는 걸. 동이 트기 전에 새로 눈을 떠야 하니까. 더듬더듬 커튼을 걷고 유리창을 열고 방충망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봐야 하니까. 오직 상상 속에서 얇은 점퍼를 걸쳐 입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갈 테니까. 깜깜한 보도 블록들을 한 발 한 발 디디며 나아갈 테니까. 어둠의 피륙이 낱낱이 파스름한 실이 되어 내 몸을, 이 도시를 휘감는 감경을 볼 테니까. 안경을 닦아 쓰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짧은 파란 빛에 얼굴을 담글 테니까. 믿을 수 있겠니? 그 생각만으로 나는 가슴이 떨려. 10. 순환을 겪다는 뜻의 동사와 배워 깨닫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거의 흡사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언어 유희로 두 가지 행위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심코 팔꿈치로 누르고 있던 육각 연필을 빼낸다. 얼얼한 팔꿈치를
한번 문지른 뒤 흑판에 적힌 두 단어를 공책에 옮겨 적는다. 먼저 히랍 알파벳으로 단어를 쓰고 결국 그 옆에 모국어로 뜻을 써놓지 못한다. 대신 왼 주먹을 들어 졸음기 없는 두 눈을 문지른다. 히랍어 강사의 해쓱한 얼굴을 올려다본다. 그의 손이 움켜쥔 백목을 하얗게 마른 핏자국 같은 모국어 문자들이 선명하게 흑판에 박혀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이 단어들의 중첩을 단순히 언어 유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인가를 배워 깨닫는 일은 글자 그대로 순환을 의미했으니까요. 소크라테스 자신은 생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해도 그를 지켜본 젊은 플라톤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기둥 옆에 앉은 중년의 사내가 식은 자판기 커피를 홀짝인다. 퇴근하고 바로 오면 늘 저녁을 굶게 된다는 그의 제안으로 지난주부터 수업이 8시로 미뤄졌는데 포만감 때문인지 오히려 더 졸리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다. 철학과 학생은 학기가 끝나 고향에 다니러 갔는지 지난주부터 결석이고 대학원생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입술을 달싹여 히랍어 단어를 소리 없이 발음하고 있다. 그는 의학사 석사 논문이 통과되는 대로 영국에 건너가 히랍 의학을 공부할 계획이라고 철학과 학생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려면 의학사 전공자들에게 장학금과 체류비를 지원한다는 제약회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언젠가는 낮장마다 잔뜩 밑줄이 그어진 갈레노스의 원소를 들고 와 해부학과 관련된 부분의 해독을 히랍어 강사에게 부탁해 강사를 난처하게 하기도 했다. 원전 해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에게 강사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고대 히랍어는 유럽 사람들도 다들 어려워해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한테 한문 고전을 바로 독해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것처럼 여기서 너무 완벽하게 해가려고 하진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델포이 신전의 신착을 받은 뒤 자충우돌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을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입구의 거린처럼 시비꾼처럼 얼치기 사제처럼 버티고 서서 그는 모른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알고 있지 않다고. 누구든 좋으니 제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어떤 스승도 없는 배움의 시간, 이제 모두가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순환의 시간이 그의 남은 삶을 이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히랍어 강사의 해쓱한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다. 흑판에 쓰여진 모국어 단어들이 그녀의 오른주먹 안쪽에 땀으로 축축해진 육각 연필의 매끈한 표면에 소리 없이 으깨어져 있다. 그녀는 그 단어들을 알지만 동시에 알지 못한다. 구역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 단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것들을 쓸 수 있지만 쓸 수 없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조심스럽게 숨을 내쉰다. 들이마시고 싶지 않아 깊게 들이마신다. 밤. 그녀가 새든 집은 어둡다.
아파트의 1층인데다 거실 앞으로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이다. 키 큰 나무들의 밑동이 보이는 것이 좋아 새들었던 것인데 그 울창한 숲이 한낮에도 거실을 그늘지게 하리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아이와 함께 살던 때에는 태양광에 가깝다는 삼파장 형광등을 종일 켜두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바깥 날씨를 짐작할 수 없는 어둑한 거실에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아이와 함께 쓰던 더블 침대와 옷장과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아이를 위해 원목 책상과 책장을 쌓아 넣은 작은 방도 마찬가지다. 숲 그늘이 지지 않아 그녀의 집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지만 아이가 오는 날이 아니면 문을 열지 않는다. 어머니의 상을 치른 직후 아직 아이와 함께 있었고 말을 잃지 않았을 때 그녀는 1년 동안 상복으로 입을 옷들을 꺼내 60cm 폭의 행어에 걸었다. 검은색 봄가을 면셔츠와 반소매 블라우스 한 장씩, 검은색 면바지와 진 한 벌씩, 검은색 면바지와 진 한 벌씩,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긴 모직 코트 한 벌씩, 검고 굵은 털실로 뜬 목도리와 짙은 회색 장갑. 됐다. 아무것도 따로 살 필요 없겠어. 행어 앞에 서서 그녀가 무심코 중얼거리자 여태 침대에 걸터 앉아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물었다. 왜 1년 동안 까만 옷만 입어야 돼? 덤덤한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했다. 마음이 밝아질까봐 그런 거 아닐까? 마음이 밝아지면 안 돼? 죄스러우니까. 할머니한테? 그치만 할머니는 엄마가 웃으면 좋아하잖아. 그제야 그녀는 아이를 돌아보고 웃었다. 그녀의 생활은 단순하다. 한 계절에 한두 벌뿐인 검은 옷을 제때 세탁해 입고 최소한의 식료품을 가까운 가게에서 장봐오고 최소한의 음식을 만들어 먹은 뒤 바로 치운다. 그 기본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대체로 거실의 소파에 꼼짝 않고 앉아서 키 큰 나무들의 두꺼운 밑동과 푸르른 가지들을 내다본다. 저녁이 오기 전에 집은 벌써 어두워진다. 나무들의 윤곽이 검어질 때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초록색 신호등이 금세 깜빡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 계속 걷는다.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피로해지기 위해 걷는다. 이제 돌아가야 할 집의 정적을 느낄 수 없게 될 때까지 검은 나무와 나무들과 검은 커튼과 검은 소파, 검은 레고 박스들의 눈길을 던질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걷는다. 격렬한 졸음에 취해 씻지도 이불을 덮지도 않고 소파에 모로 누워 잠들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설령 악몽을 꾸더라도 중간에 잠에서 깨지 않기 위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까지 뜬 눈으로 뒤척이지 않기 위해 걷는다. 그 생생한 새벽 시간, 사금파리 같은 기억들을 끈덕지게 되불러 모으지 않기 위해 걷는다. 히라버 강의가 있는 목요일에는 좀 더 일찍 가방을 챙겨 나선다. 아카데미까지 여러 정거장을 남겨두고 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의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오후의 복사열을 건디며 걷는다. 덕분에 그늘진 건물 안으로 들어선 뒤에도 한참 동안 그녀의 온몸은 흠뻑 땀에 젖어 있다.
한 번은 그녀가 막 2층으로 올라서는데 앞서 걸어가는 히라버 강사가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다. 이미 기척을 느낀 그가 돌아보고는 웃음을 지었다. 인사를 건네려다 그만두었을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인사를 건네려다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친밀감과 멋쩍음과 체념이 섞인 웃음이었다. 곧 웃음을 거둔 그의 얼굴은 진지해서 그렇게 웃었던 것을 이해해 주기를 정식으로 청하는 것 같았다. 구 계단이나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칠 때 그는 웃음 짓는 대신 어렴풋한 눈인사를 한다. 각기 뒷문과 앞문을 열고 텅 빈 강의실에서 들어설 때까지 그들은 비슷한 보폭으로 걷는다. 비슷하게 상체를 앞으로 수그리고 어깨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담담하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한 채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그가 짓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 겸손하게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눈길인데 때로 겸손하다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을 때가 있다. 히라버 시간이 시작되기 30여 분 전 강의실에 두 사람뿐이었을 때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은 뒤 가방에서 주섬주섬 교재와 필기 도구를 꺼내고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길과 마주쳤다. 그는 교탁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와 조금 거리가 있는 책상까지 다가왔다. 의자를 빼서 공간을 만든 다음 통로를 향해 앉았다. 그는 두 손을 들어올려 허공에서 가볍게 손깍지를 끼었는데 잠시였지만 그녀는 그가 악수를 청하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손깍지를 낀 자세로 그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말을 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곧 결정한 뒤 알려주려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일어서서 교탁 옆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잠자코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가 있다.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수업이 시작된 뒤에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사무실 앞에서 차츰 그의 얼굴이 그녀에게 낯익은 것이 되었다. 그의 평범한 이목구비와 표정과 체구와 자세가 고유한 이목구비와 표정과 체구와 자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 변화에 대해 언어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더운 7월의 밤이다. 흑판 양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선풍기 2대가 맹렬히 돌아가고 있다. 강의실 양쪽의 창문들은 모두 활짝 열려 있다. 이 세계는 더덥고 아름답지요 라고 그가 말한다. 하지만 이 더덥고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원했던 거지요. 플라톤은. 매시간 지나치리만큼 성실했던 거구의 대학원생은 20분 전부터 꾸벅꾸벅 졸고 있다. 기둥 뒤에 앉은 중년 남자는 목덜미의 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더니 마침내 기진한 듯 조금 전에 책상에 이마를 엎드리고 잠들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녀와 대학생 청년뿐이다. 회전 모드로 맞춰진 선풍기 바람이 지나가 버리는 즉시 청년은 한지로 만든 장부채를 펄럭여 땀을 식힌다. 사실 국가는 박진감 있는 서술입니다.
사유 자체의 박력 있는 전개만으로 독자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논지를 전개하다가 이따금 좁고 위태한 지점, 비유하자면 낭떠러지의 가장자리 같은 곳을 디딜 때마다 플라톤은